자, 이유시 우리 시작할까요? 자, 그럼 우리 재배야 본 강의 들어갈게요. 일단은 제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별표를 따로 표시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요하다, 원스타, 좀 더 중요하다, 투스타, 아주 중요하고 매년 시험이 출제된다, 쓰리스타 이렇게 띄울게요. 뭐 이거는 1, 2, 3는 상대적이고 3스타 이상은 없어요. 뭐 5스타 이런 거 없어요. 3스타가 최고야. 왜 3스타일까? 왜 3스타겠어? 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왜 삼성이겠어? 세 가지 별을 다 갖겠다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별은 뭐야?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은 뭐야? 첫 번째 별 뭘까? 첫 번째 별, 재력. 두 번째 별 뭘까? 두 번째 별, 권력. 세 번째 별 뭘까? 네, 명예.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예요. 이거 기본 욕구죠. 기본 욕구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고 기업,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쓰리스타죠.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별을 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거시적으로는 이제 원스타 이렇게 띄우고요. 미시적으로 디테일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니스타 1, 2, 3 이렇게 띄울게요. 역시 중요도에 따라서 3개. 덜 중요한 거 원스타. 간혹 나온다 원스타. 뭐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안 띄우고 간혹 나오는 건 원스타 정도 띄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별 띄운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재의 장점이 뭐예요? 우리 여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컨셉 책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눈치채셨겠지만 정말 친절해요. 이렇게 밑줄이 다 치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떤 테마가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너무 좋아요. 예. 다른 수험서도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공부할 영역, 집중할 영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스킵하고. 그리고 공부 처음 할수록 중요한 것부터, 골격부터 잡는 연습을 하세요. 예, 우리가 나무를 그릴 때도 보면 이렇게 골격 있잖아. 그 다음에 골격 있잖아. 처음부터 나뭇잎 그리는 게 아니죠. 골격부터 잡고, 그 다음에 가지 잡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 그려? 나뭇잎 그려가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본 골격부터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규제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자, 지금 우리 교재는 테마별로 구성이 됐어요. 테마가 총 96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 재배학 기초이죠. 이 재배학 기초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가. 그래서 재배학 기초편에서는 아마 테마가 4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재배 기초에서는 테마 4개가 있고 이 4개에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 간과하시면은 쉽게 간과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과목의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간과해 버리는데 이거 틀리면요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잠 못 자요 이거. 그리고 시험 보신 분들 있잖아. 시험 보고 그 결과가 나왔잖아. 그 반응이 수험생마다 조금 다른데 결과가 예를 들어서 불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수험생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이 있고 막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가슴 뜨겁게 눈물이 뻘컥 쏟아질 것 같은데 이게 어른이 되니까 함부로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없어. 이거 겨우겨우 참는 그런 심정 있죠. 아니면 또 벌컥 이제 쏟아내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진짜 열심히 한 거야. 네. 이번에 안 될 줄 알았어. 이거는 공부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자, 갑시다, 그럼. 자, 1번. 역시 아주 쉬운 내용들이고, 뭐, 여러분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안 되니까 봅시다. 자, 농업이라는 것은 뭐다? 식물을 재배하는 것과 그리고 가축을 사양하는 것을 말하죠. 이 두 가지죠. 식물과 동물. 이걸 농업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것은 재배 목적이 뭐야? 재배 목적? 수량이에요, 수량. 수량 늘려서 뭐 할 건데? 소득이요. 여러분 공무원 왜 해요? 여러분 공무원 왜 해요? 공무원 왜 하는 거야?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요? 소득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소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재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아요. 소득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장사원이 강의 왜 해요? 아유, 소득이요. 소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사 그만두고 나와서 뭐 하겠어. 소득하려고. 이런 공부하는 거 소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수량 삼각형 말씀드렸죠? 여기 수량 삼각형, 유전자, 그리고 환경, 기술, 이 세 가지가 있다. 유전, 환경, 기술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변으로 되어 있죠? 이 세 가지 변, 이 삼각대의 이 면적이 커야지 수량이 커진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커져요. 유전성도 되게 크고, 환경도 엄청 커요. 근데 기술이 되게 약해요. 재배하는 기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면적이 확실하게 줄어들겠죠? 이게 수량이기 때문에 유전, 환경, 기술 세 가지 무시할 수 없이 세 개 다 변이 정삼각형일 때 최대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3요소 모두 균일하게 클 때 최대 수량을 낸다. 그래서 최대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이 필요하고, 그리고 품종이 필요하고, 품종이라는 건 무엇이 결정해? 무엇이?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잖아. 유전자가 좋아야지. 그리고 적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자,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여러분의 체형에 대해서, 여러분의 키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똑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하는 거. 나를 존중해줄 사람이 누가 있다? 나를 존중해줄 사람은 누구 있어? 내 부모님 빼고 누가 있어? 없어요. 내 가족 빼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가족도 포함해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 누구야?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를 존중해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내 가족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죠. 물론 반대로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도 존중해 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유전, 환경, 기술. 자, 유전자가 좋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존재니까. 자, 그 다음 작물 수량 됐고 됐고. 자, 됐고요. 그 다음 올라가 봅시다. 내려가 봅시다. 자, 작물이라는 것은 원래 식물이 있었죠. 태초에 식물이라는 게 있었잖아. 식물이 있었는데 이 식물을 뭐 한 거야? 인간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인간이 개입하면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작물이 된 거야. 왜 개입했어? 먹으려고. 먹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산업화가 되면서 먹기 위한 것이 아니죠. 이거는 먹는 건 기본이고 어떻게 해야 돼? 판매하려고. 판매해서 경제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엔 인간이 개입하면서 식물이었는데 인간이 개입하면 작물이 된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용하고 또 역시 경제 중요하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이 작물이다. 자, 그럼 재배와 작물의 특징과 관련해서 이게 의외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쉽죠. 그냥 누구나 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봅시다. 자, 크게 재배 특징은 생산 측면, 유통 측면, 소비 측면이 있고,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 뭐 배추라고 할까요? 배추 같은 경우 살아있어요. 생명체예요. 배추 토지를 생산 수단으로 삼아요. 물론 최근에는 수경재배라고 해가지고 땅에다 키우는 게 아니라 물에서 키우죠. 그리고 또 스마트팜, 또 그 공장형 농업 있죠. 예, 뭐 스마트팜이라고도 하고 공장형 농업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하고 있어? 수경재배, 토양을 베이스로 하지 않죠. 자, 어쨌든 그 전통적으로 이 토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 환경영을 많이 봤죠. 우리가 이제 오늘이 9월이란 말이야. 9월, 곧 10월이 되고 11월이 되면 이제 배추 수확을 해야 되는데, 태풍 몰아치면 수확이 안 되죠. 그러니까 환경영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생산 조절이 쉬울까 어려울까? 조절 어려워요. 그리고 분업도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1등이죠.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말고 메모리 반도체 1등인데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의 일정한 각각의 공정이 있잖아. 그 공정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분업이 일어나는데 농업은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자본회전이 1년에 한 번밖에 안 돌아요. 너무 느려요. 그리고 노동의 수요 공급도 연중 공급이 안 돼요. 농 번기가 있고 농 한기가 있잖아. 바쁠 땐 정말 바빠. 또 한적할 땐 너무 한적해. 그래서 내가 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 일정하게. 그 다음에 토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토지가 불량하면은 개량이 쉽지가 않고 토지 이용함에 있어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 자, 수학 체감의 법칙은 투입한 만큼 그대로 산출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자, 여기가 투입이고 여기가 산출이지.
내가 투입을 예를 들어서 비료를 1kg, 2kg, 3kg, 4kg, 5kg, 6kg. 자, 비료를 3kg, 4kg, 5kg, 6kg 계속 투입을 하면 산출은 어떻게 나와야 돼? 비례한다라고 하면 소득은 어떻게 일어나야 돼? 소득은 이렇게 비례해서 일어나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소득은 이렇지가 않죠. 소득은 어떻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비례하는 듯 하다가 점점 가다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죠.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비료를 너무 많이 처리하게 되면은 독성이 나타나서 수량이 떨어지죠. 이렇게 처음에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점점 둔화되는 이런 모습,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자, 그다음 유통 측면에, 자, 배추 유통하는데 변질이 잘 되죠. 가격 변동 엄청 심해요. 그리고 용적이 커요. 반도체하고 배추 생각해 보세요. 용적이 너무 크죠. 비용, 수송 비용, 수송하다 변질되고 이런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도 우리 삼성전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수원 그 생산 라인하고 또 화성 생산 라인, 평택 생산 라인 있잖아. 어마어마해요. 축구 운동장보다 더 크죠. 이런 대규모. 근데 그 우리 농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가 못하죠. 그리고 자본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또 중간 상인들이 또 장난치는 것도 많고. 자, 소비 측면에서 한번 볼까? 농산물은 공산품 비해서 수요 공급 탄력성이 이거 작아요, 작아. 크다라고 하면 안 돼. 그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둘 다 작아요. 이렇게 수요 공급 탄력성이 작으면은 이 수요 공급 측면에서 이 그래프가 정확한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직선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X축, Y축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배추 공급이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배추 공급 라인이잖아. 배추 공급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동해요. 얘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공급이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쪽으로 왔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가격이 여기에서 만들어졌던 게 가격이 여기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완전 폭등해 버려요. 가격이 이렇게 폭등해 버려. 그러니까 이 Q1에서 Q2로 조금만 공급이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약간 감소했거든. 근데 가격은 훨씬 폭등해요. 예, 요것이 수요 공급 탄력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야. 이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그냥 작다, 크다라고 하면 안 돼. 이게 크다라고 해서 몇 번 출제됐었지. 작은 거야. 탄력성이 작아서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다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작물의 특징, 예, 일반 식물에 비해서 이용성 경제성이 크다라는 거. 또 작물 같은 경우는 수확 부위, 예, 특정 수확 부위죠. 특정 수확 부위. 쌀이다 그러면 어디에? 쌀은 종실이 커야 되죠. 배추는 배추 잎이 커야 되는 거죠. 사과는 과일이 커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가 커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상식물이 아니야. 기형이야, 기형. 그리고 이 사람의 계속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해요. 생존 경쟁력이 약해요. 그리고 불량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도, 불량 환경에 대해서 대응 능력도 떨어지고. 자, 온실 속의 화초인 거죠. 자, 이제 농경의 발상지를 볼까요? 농경의 발상지는 뭐 가끔 나와요. 뭐 어쩌다 나오는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강이다, 산이다, 바닷가다. 이거야. 강이냐, 산이냐, 바닷가냐.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어디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느냐라는 거죠. 농업 발생한 건 어디다? 강이다. 강. 그래서 우리 4대 문명 하면은 이거잖아. 황하 문명, 그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죠. 여기가 중동이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가. 그리스라네. 하여튼 중동. 예. 그 다음에 나일강, 이집트 문명. 이렇게 네 군데가 있죠. 요것을 강조한 사람이 캔돌이죠, 캔돌. 그 다음에 산간부다라고 했던 사람이 산해, 우리 마야 문명, 중앙 아메리카 마야 문명.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중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남미의 잉카 문명 있죠. 남미 잉카 문명. 이것은 산간부다라고 강조했던 바빌루프가 있고, 그 다음 해안가다 데뚜엘라. 자, 여기서 이제 학자도 짝짓기를 하는데, 학자 짝짓기, 최근 핵자 관련해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좀 하셔야 돼요, 이거. 강이다. 요거 캔돌인데, 여러분 발음을 이렇게 하세요. 캔이 아니라 그냥 강이라고 읽어. 강돌. 그 다음에 산이죠, 산. 산은 어떻게 생겼지? 산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겼지? 뾰족뾰족하게 생겼지? 바빌로프, 뾰족뾰족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산이 만들어졌어. 됐지? 매지가이 한번 해보세요. 바빌로프. 그 다음에 해안가잖아. 이거 대뜬데,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발음해. 헤드웨일러라고 발음하세요. 헤드웨일러. 데드가 아니라 헤드웨일러. 짝짓기 됐죠? 네. 자, 여러분 암기는 좀 이렇게 몇 가지 암기 팁을 가져가시면은 암기 부담이 좀 적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자들 짝짓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셔야 돼요. 자, 요거 학자들 미니스타 하나 띄우고 갑시다. 뭐 원스타 뭐 이런 거 아니고 미니스타야. 아리스텔레스 유기물로부터 양분을 얻는다. 그 다음에 뭐 수경재배 실험, 수저, 루이스가 이제 비료 3요소, NPK 3요소라면 NPK죠. 질소 인상 관련 비료 3요소 개념을 명확했다. 루이스 출제가 됐었죠. 네, 최근에 출제됐죠. 그 다음에 리비는 크게 두 가지, 무기영양설, 이렇게 무기영양설과 최소율 법칙,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하죠. 자, 식물이 자라는데 무엇에 의해서 양분이 공급이 된다? 무기양분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라고 하죠. 무기양분. 무기양분이라고 하면은 질소, 칼륨, 마그네슘, 철, 구리, 아연 이런 것들이 다 무기양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기양분에서 공급이 되니까 굳이 뭐 유기물 이런 거 필요 없지, 그지? 무기물에서 공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조건, 즉 수경재배 할 수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루이스 길버트가 요거까지 출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요 리비는 무기영양설과 최소율 법칙 요거는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직 출제는 안 됐는데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자, 작스와 크노비 수경재배 규명했다. 그다음 하버 그 보시 나왔는데 암모니아 비료를 합성을 해요. 하버하고 여기서 이게 하버 할 때 하버를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볼까? 암모니아 공장이에요.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매연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여기 공장 굴뚝이고 뭐가 암모니아 공장에서 이렇게 이런 하버, 요 H를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보면은 암모니아 공장 짝짓기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연관성은 전혀 없어. 그냥 여러분 암기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에 최소율이라는 것도 우리 뒤에서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식물이 생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필수 원수 16가지가 있는데 16가지가 뭐 15가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에 의해서 생육이 뚝 떨어져. 그걸 최소율이라고 한다. 가장 소량에 의해서 수량이 결정되는 것. 그다음에 보신길트는 두가작물의 콩가작물이죠. 콩가작물에 질소 고정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신길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보신길트를 두신길트. 내 마음이야. 콩이 두가잖아, 두가. 두가작물에서 두신길트 이렇게 읽을게요. 그래서 두 연결해보자. 자, 이렇게 암기를 해보자. 이거 했죠? 자, 이제 작물 개량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 켈레우터, 기본적으로 다윈, 바이즈만, 벤델, 유한센, 드브리스, 모간, 뮬러 해가지고 기본적인 짝짓기가 가능해야 돼요, 이거. 자, 일단은 여기서 제일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 멘델 유전 법칙하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설, 무슨 설, 이런 이론, 이런 것들을 짝짓기를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다윈은 진화론은 다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자, 그 다음에 퀘럴레우터, 여기 뭐 강세가 들어가죠. 퀘럴레우터, 규잡에 의한 잡종 개체에 성공한다. 퀘럴레우터. 그 다음에 다윈, 와이즈만, 융불융설을 강조했던 학자는 라마르크예요. 예, 불용이죠. 예, 쓰면은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은 퇴화된다라는 거죠. 예, 자꾸 쓰는 기관은 더욱 발달하고 쓰지 않으면 퇴화된다. 이걸 강조한 건 라마르크이고, 그 다음에 바이즈만은 그 융불융설을 부정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멘델 유전 법칙, 완두 갖고 실험했었죠. 요한슨, 순계설 이거 빠뜨리면 안 되겠죠. 요한슨이 그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요한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 인물이니까 순수한 분 이렇게 순수해 순계설 이렇게 짝짓기 좀 해볼게요. 그다음 드브리스잖아. 드련변이 이렇게 해볼까요? 발음이 비슷하죠? 드련변이. 그다음에 모간의 초파리, 나중에 이제 모간도 등장하는데 모간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유전학 발전에 기여한다 해가지고 이게 유전자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1모간, 10모간 이런 식으로 이제 모간이라는 단위를 쓰거든요. 유전학에 기여한 바가 커서. 그다음에 뮬러
뮬러 X선을 처리했더니 우리 X선은 돌연변이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X선을 처리했더니 돌연변이가 발생했어. 그래서 이게 뮬러 친구가 야, 또 뭘 했길래 이 돌연변이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이 뮬러가 몰라 이랬대요. 몰라, 네, 몰라 X선. 자, 지멋대로 암기 팁이다. 자, 이렇게 뮬러 X선, 그 다음에 유한선 순계, 드브레스 돌연변이 예, 몇 가지를 좀 암기를 해주시면 나머지 거는 좀 암기 부담이 훨씬 덜하죠. 자, 제 맘대로 암기 팁을 드립니다. 뭐,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고, 안 가다 너무 유치해서 못 가져가겠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뭐, 그래도 가져가세요. 유치해도 가져가야 돼요. 왜 그럴까? 실제 여러분 시험장에 가잖아? 장사원이 얘기했던 이 유치함이 그때 머릿속에 팍팍 스쳐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작물 보호 관련해가지고, 뭐, 크게 별 거는 없네요. 석회 보르드에 이거 최초는 좀 기억해 둡시다. 최초의 살균제가 뭐냐? 밀라르데시고요. 보르드액이야. 석회 보르드액. 누가 얘기해서 보르르드액에 보르르르르 밀라르르르 보르르르 밀라르르르 짝짓기. 그 다음에 잡초 방제 관련해가지고 포코니 이것도 출제가 됐었죠 최근에. 포코니 최초의 화학적 제초제, 그러니까 최초의 제초제야. 최초의 제초제 포코니 무엇을 만들어서 투포디. 최초의 살균제 밀라르르데스의 보르드액이야. 자, 그럼 포코니는 뭐라고요? 포코니 투포디. 비슷하죠, 발음이. 포코니 투포디. 발음 비슷하죠? 짝짓기 할 수 있겠지? 나 이것도 못하겠다. 그런 사람 없겠지? 여러분 다, 대학을 다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난 대학 졸업 못했는데, 어떡하죠? 에이, 요즘 대학 못 가는 사람이 어딨어? 안 가서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 조절 관련해서 이제 그 호르몬들인데 별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옥신, 지베렐린, 시토킨 우리 3대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옥신, 지베렐린, 시토킨이 3대 호르몬 그리고 5대 호르몬 하면은 이 5가지가 되겠죠. 그 ABA하고 이제 에틸렌까지 해서 5개 호르몬 관련해서 대표적인 학자들 여기서 출제된 사람은 이 쿠로사와 이 사람만 출제가 됐어요. 쿠로사와 일본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중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쿠로사와 일본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쿠로사와가 지베렐린을 발견했는데 이 쿠로사와 이 일본 이 별로 우리한테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 일본 놈이 어디를 지배를 했어요. 지배를 했어요. 지베렐린. 그리고 이 지베렐린이 이 키다리병에서 원래는 벼가 요만큼 자라야 되는데 2배 이상 자랐어요. 사람 키만큼 자란 거야. 원래 사람의 엉덩이밖에 안 올라오거든요, 벼는. 근데 이 사람 키만큼 자랐어, 2배 정도. 그래서 키가 엄청 컸어, 키다리병. 그럼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안에 지베렐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게 발견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챕터 1번은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테마, 두 번째 테마, 작물 기원에 대해서 볼까요? 작물의 기원. 자, 기원지가 어디냐? 작물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많은 작물들 중에서 어디가 고향이냐라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이 고향인 식물은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고향. 대한민국 뭐가 있을까? 우리 인삼하면 고려인삼이잖아. 고려인삼. 이 대한민국이 원산지예요. 그래서 인삼을 중국에서도 재배해보고 일본에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재배를 해봐도 대한민국 땅에서 자란 인삼의 그 효능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그 고려 인삼이 우리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중국 인삼을 안 쳐주고 고려 인삼을 더 높게, 퀄리티를 높게 쳐주고 그랬죠. 또 인삼이 그것도 한국 땅에서 자란 것들이 감이 있어요. 감. 또 한국 땅이 원산지라고 보는 게, 저기, 대두, 콩 있고요. 근데 콩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럼 만주는 중국 땅 아닌가요? 고구려로 돌아간다면, 우리 삼국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건 한국 땅이었죠. 그래서 우리 만주 땅과 연해주 땅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럼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식물 진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거 문제 나가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순서 자체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그 세부적 내용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식물이 진화를 한다는 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다는 거잖아. 왜 진화를 하는 거야? 왜 어떻게 진화가 되는 거야? 사람도 가끔 가다, 쟤 돌연변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쟤는 평범하지가 않아. 돌연변이야. 그게 진화의 원인이에요. 변이에요, 변이. 그럼 변이는 왜 생겼어? 변이는 유전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규잡,
가까운 근친 간의 규잡이 아니라 원거리 있는 사람끼리 규잡이 됐을 때. 그리고 또 돌연변이 때문에. 돌연변이 원인이 되는 거죠. 돌연변이 원인. 돌연변이 원인에는 우리 몸에서도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언제 돌연변이가 생겨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자외선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암 생기잖아. 그 돌연변이거든요. 예, 피부암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에서 막 이렇게 그 거뭇거뭇 이렇게 타들어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게 돌연변이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변이가 생기면, 그런 변이가 생겼다는 얘기는 뭐야?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 게 있고 도태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경쟁에서 못하는 것은 도태가 되고요. 견디는 것은 적응해요. 이렇게 도태와 적응이 나타난다. 도태와 적응. 그리고 이렇게 적응한 것들은 그 한 번 적응한 게 아니라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 적응해야 적응한 것이 오랫동안 적응하면은 이거를 순화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원거리로 오랜 시간 적응하고 이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잖아. 기본적으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처음엔 분명히 같은 종이었는데 얘가 나중에는 서로 교배가 안 돼. 같이 재배를 하더라도 교배가 안 돼. 이것을 격리 고립이라고 한다. 자, 유전적 교섭이 안 되는 거지. 유전적 교섭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리적 격리하고 생리적 격리가 있다. 그래서 지리적 격리가 가장 기본이거든. 그냥 단순히 이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교섭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생리적으로는 개화기가 어떤 것들은 5월 달에 꽃이 피고 어떤 건 7월에 꽃을 피워요. 이거 교배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 예, 동시간에 개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화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리고 교잡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생리적으로 교잡이 안 돼. 예. 우리 사자하고 호랑이가 교잡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는 안 되잖아. 인공적으로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잡이 안 돼. 같은 고양이까지는 안 되잖아. 그래서 교잡 불임 때문에 생리적 격리가 나타난다. 교섭이 안 된다. 자, 순서 암기를 해야지. 자, 순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순서 암기. 변이도 적응하면 순고해. 이렇게 암기하자. 변이도 적응하면 순고해. 이렇게 암기하자. 자, 이렇게, 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암기 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야생종하고 재배종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주는 문제야. 그냥 막 떠먹여주는 그런 문제. 이거 어디서 가져가세요? 이런 거. 자, 야생종하고 재배종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야생종은 기본적으로 불량 환경에 혼자서 나홀로 적응해서 살아남은 녀석들이 있죠. 근데 재배종은 어때? 인간이 개입하면서 보호하죠. 온실 속 화초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성이 떨어지고, 불량 환경에는 약해요. 대신 특정 분야, 사람이 원하는 분야는 과다하게 커져버리진 기형식물이 되죠. 자, 그러면 야생종 같은 경우는 휴면이 강해야 사람은 한겨울에 계속, 휴면이라는 건 잠자는 거거든. 한겨울에 계속 잠들어 있어야 돼. 이게 자다가 한겨울인데 1월 달에 눈을 떡 떠가지고 씨앗이 발화를 해서 어떻게 될까? 싹 다 죽겠죠? 예, 그러면 생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잠이 길면 길수록 좋아. 예, 휴면이 길어야 된다. 그 다음에 휴면을 장기간 지속한다. 그래서 환경에 잘 대응해 나간다는 거. 그다음에 재배종 같은 경우는 동시발화가 돼요. 예, 동시발화. 그리고 강한 휴면성 없어요. 예, 휴면성이 약해요. 휴면성이 약해. 그리고 발화 억제 물질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이 높아요. 탄수화물이.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낮아지게 되고요. 자, 탄수화물은 뭘까? 전분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분이잖아. 전분. 전분 정말 맛있어요. 예. 전분이 뭐야? 포도당 달콤하잖아. 이 전분의 유혹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우리 과일 같은 경우 있잖아. 이거 다 전분이죠. 이 과일의 유혹이 정말 참지 못해요. 근데 이 과일이 살쪄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탄고지, 고단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요즘 고단도 하더라고요. 저탄 뭐야? 탄수화물, 우리 다이어트 하려면 저탄고지 해야 돼. 탄수화물 어떻게 돼? 탄수화물을 낮춰야 돼. 예, 밥 적게 먹고, 그 다음에 과일 적게 먹고요. 대신 뭘 많이 먹어야 돼? 지방을 많이 먹어야 돼요. 지방은 엄청난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만 먹어도 내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단백질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 그리고 대립종자로 발달됐죠? 예, 재배종은 대립종자. 그리고 이런 분열이 동시에 발생해요. 동시에, 한꺼번에 확 발생해요. 또 개화도 어때요? 개화도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확 펴요. 그럼 성숙도 어떻게 해요? 동시에 확 성숙해요. 그래야 사람이 취급하기 편하지. 그 다음에 탈립은 되면 될까 안 될까요? 탈립은
탈립하면 안 돼요. 아니, 수학할 했는데 두두두 떨어져 버려. 안 되겠지? 탈립은 작은 방향으로. 그리고 비료에 견디는 성질, 내비성이죠. 비료에 견디는. 비료라는 거는 야생에선 비료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인간이 비료를 주니까. 좀 왕성하게 잘 자라면 안 되는 거야. 비료 줘서 잘 자라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비료를 줘도 자라지 않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그게? 그게 이제 적당한 높이까지만 자라야 되는 거죠. 아예 안 자라는 건 아니고. 그래야 키가 확 커버리면 다 쓰러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키만큼만 자라야 되는 거지. 자, 재배형과 야생형을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 참고해서 보세요. 네. 간단 빠르게만 확인할게요. 재배형은, 보통 이제 종자로만 번식하고, 종자로만. 그 다음에, 주로 타식보다는, 여기는 타식이지만 자식성이 많다. 그 다음에 종자 크기는 크죠. 종자 수도 많죠. 그리고 막 흩을 산자가 아니라 집약적으로 한 군데 뭉쳐있죠. 탈립 어렵다 말씀드렸고, 수명이 짧고, 얘는 야생이니까 수명이 길어요. 강인하죠. 강인해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건 여러분이 또 보세요. 감은 감각은 온도나 햇빛이죠. 온도나 햇빛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야생형이죠. 자, 그 다음에 작물의 유연관계 탐구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최근 출제 경향은 아니거든요. 유연관계라는 게 뭐냐면, 가깝고 멀리 있는 관계. 즉, 여러분도 사촌지간이냐, 육촌이냐, 팔촌이냐, 뭐 그 이상이냐, 이런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사촌 관계는 보통 가까운 관계라고 보죠. 그 다음에 육촌을 만난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여러분, 육촌끼리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나요? 안 하죠. 사촌은 그렇게 하죠. 자주 만나죠. 그래서 가깝고 먼 관계, 식물 간의 관계도 이 관계를 유연관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출제 경향이 아니야. 참고는 해보세요. 나중에 뭐 공부나 처음 한다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나 공부 좀 했고 전체적으로 싹 다 알아. 그래서 공부할 게 더 없네. 그러면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왜냐면은 시험 출제라는 것은 웬만하면은, 자 보세요. 시험이라는 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가 평균이야. 네, 여기가 평균이야. 한가운데죠. 정규분포 곡선이죠. 한가운데 있고 대부분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 여기서 출제가 다 돼요. 그럼 여기는 뭘까, 이거는? 중요한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거, 누구나 제가 강의하는 중요한 건 거의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그럼 얘네는 뭐야? 여기 있는 애들은 뭐야? 얘네들 변이에 돌연변이. 돌연변이. 가끔 이런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속을 앓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까 그걸 살짝 보라는 거야.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 가운데 중요한 거부터 해야지. 엄한데 기운 빼지 말자고. 자, 그럼 작물의 기원지를 볼까? 기원지를 보시면, 자, 음. 자, 작물의 기원지. 자, 이 기원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있고요. 네, 이 두 가지를 좀 봅시다. 작물의 기원지라는 것은 그 식물, 그 작물이 태초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원지를 알아내는 방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지리적 방법이 있고, 뭐 고고학적 탄소 연대 측정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유전학적, 생화학적 방법이 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리적 기원지 연구한 사람이 그 캔돌하고 바빌로포 이 두 분이 계시죠. 자, 이 두 분이 계셔요. 이거 가끔씩 나오죠. 지리적 기원지. 자, 캔돌과 바빌로포. 캔돌은 어디라고 정했지? 강. 어디라고 했지? 산. 자, 여기 캔돌은 재배식물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강 나오죠.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야생종 분포를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다. 그리고 그 재배식물의 조상형이 자생하는 지역을 기원지라고 봤다. 이 조상형 자생지를 기원지로 봤다. 그 다음 바빌로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중심설을 주장을 하죠. 유전자 중심설. 지금 문제 좀 나왔죠, 그죠? 그리고 유전자들의 분포 중심지를 원산지로, 자, 분포 중심지를 원산지로 추정하기 때문에 우성 유전자 중심설이라고 한다 해서 이게 사실은 그 바빌로포 이론의 포인트는 이 세 가지거든요. 자, 변이가 많다. 그럼 중심지야. 변이가 많다. 그리고 우성이 많다. 중심지예요. 그리고 열성은 적다. 그러니까 열성이 오히려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열성이 오히려 많아져요. 그러니까 중심지는 뭐가 많은 거야? 변이가 많고 우성이 많은 거야. 그러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열성이 많아지는 것이고. 자, 이 포인트는 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를 세계 각지를 수집해가지고 지리적으로 그 기원지를 밝혀내서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바벨루포 기원지는 8개로 보고 있어요. 자, 그 8개 지역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나왔죠? 자, 기원지별 주요 작물 해가지고 요거 미니스타 3개 띄울게요. 예,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암기. 8개죠? 2, 4, 6, 8개인데 이걸 갖고도 출제를 해요. 이거 8개가 아닌 엉뚱한 지역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개. 일단 어딘가 보자. 남미, 중미, 중앙아프리카,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중동이죠. 메소포타미아면 중앙아메리카,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동남아, 중국 지역. 이 중국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분은 좀 나쁘지만 어쨌든 이 중국이 국력이 강해지면 얘네들이 한 국가가 되고 약해지면 5후 16국처럼 막 뿔뿔이 쪼개지게 되죠. 지금은 중국이 강력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20세기, 21세기는. 중국이 또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강력했던 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쪼개질 거예요. 쪼개지면은 그때 우리 또 땅 따먹게 하는 거고요. 서로 땅 따먹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남미가 제일 중요해. 자, 남미하면 어디야? 남미하면 브라질, 그리고 칠레, 그리고 여기 또 누가 있어? 잉카 문명. 안데스 산맥이죠? 남미 안데스 산맥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여기 또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스페인 군대가 침략을 하죠. 14세기, 15세기 때 스페인 군대가 침략을 해서 남미를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미에서 나타난 그 엄청난 지하 자원과 그리고 농산물들 이런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죠. 인력도 수탈하고 다 수탈하죠. 그래서 스페인이 15, 16세기 때 최대 세계 헤게모니를 찍고 장악하게 되죠. 그때 스페인이 가장 잘 살았던 때죠. 스페인이 그때 뭘 가져가냐면 감자 가져가고요. 그냥 토마토도 가져가요. 남미에서. 또 고추도 가져가고요. 그래서 스페인에 무슨 축제를 하게 돼? 토마토 축제를 하잖아. 스페인에서. 토마토 축제. 자, 토마토가 막 서로 던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영상에서 한번 본 적 있네. 사진에. 토마토를 계속 던지고 해서 그냥 빨갛게 막 물들어 있잖아. 그럼 토마토 축제를 하는데 아니 내 토마토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죠. 그럼 담배 뻐끔뻐끔 펴요. 담배 피고 그럼 난 또 더 열받아서 어떻게 할까? 고춧가루 팍팍 묻혀가지고 또 다른 토마토를 누군가에게 던지죠. 이렇게 연상을 한번 해볼게. 자, 스페인, 토마토, 남미 그리고 잉카 문명 하면 감자거든. 우리 감자하면 어디 우리나라에서 감자면 어디야? 강원도야, 해남이야. 강원도 감자잖아요. 그죠? 강원도. 그러니까 강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죠. 잉카 문명이 있었던 곳이 어디야? 안데스 산맥이잖아. 이 정도의 여러분 지식은 알고 있죠? 뭐 몰라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브라질은 땅콩. 예, 요것만 이렇게 하시면은 요 5개 남미 정확하게 암기했고, 요게 항상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섞어가면서 출제를 하는데, 요것만 정확하게 해도 한 절반은 여러분이 추려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중앙아메리카,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중앙아메리카고, 중앙아메리카 어디야?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 바로 밑에 나라들, 작은 나라들 되게 많죠. 굉장히 뜨거워요. 적도 바로 위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거 좋아하는 거, 옥수수, 고크마, 고금, 옥수수 공은 다 고열 작물이죠. 예. 그 다음 호박도 그렇고요. 그 다음 해, 어우 뜨거워, 해만 바라봐. 강낭콩도 뜨거운 거 좋아하고요. 자, 출제된 건 체크 다 해놨는데, 그럼 출제된 것만 보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된 게 일반적인 작물이라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출제자가 어디에서 출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이거 다 체크하는 게 좋아. 아프리카 출신이 누가 있나 보자. 아프리카도 중앙아프리카잖아. 뜨거워, 여기도. 그래서 뜨거운 거 좋아하는 수박, 그 다음에 진주조,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한번 볼까요? 중동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예, 중동. 여기에 맹류가 들어오거든요. 예, 보리, 밀, 호밀. 얘네들이 대표적인 맹류잖아. 여기서 이제 귀리가 맹류 4인방이 있는데, 이제 귀리는 빠졌죠. 어쨌든, 맹류 하면은 중동이야, 중동. 예, 보리, 밀, 호밀 나오고요. 이 보리는 이제 2개가 있어요. 2조종 보리하고 6조종 보리가 있거든요. 예, 2조 보리는 여기고, 6조 보리는 여기 정확하게 중동이 아니라 이거 티벳이야, 티벳. 원래 티벳은 원래는 하나의 국가였는데, 이 중국놈들이 땅 따먹기를 맨날 하잖아. 이 지금 동북공정해가지고
저기 고구려의 역사도 진의 역사라고 우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 땅도 진의 땅이라고 우기고 있고 이 티벳도 원래는 하나의 독립적인 국가였는데 중국 놈들이 이 티벳 민족들을 엄청 탄압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티벳이 네,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단 맹류 챙겨 가시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이 사과가 있고요. 또 서양 배, 사과배가 있죠. 사과배 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티벳 보리, 조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원산지로 두고 있는 콩, 팥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감, 인삼. 여기를 한국을 기원지로 보고 있죠. 근데 좀 출제자가 한국 기원인데 이거 좀 출제 좀 하지. 출제 안 해요. 콩만 했어. 여기 만주 지역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만주 지역, 지금은 이제 중국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 배추 있고요. 그 다음에 동양배. 복숭아, 배복숭아 여기 나와 있고, 메밀도 있고. 자, 이 정도 하시면은 웬만큼은 가려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 보시면은 여기는 지중해가 어디야? 지중해가 유럽이잖아. 유럽에는 바닷가 근처에 유채, 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배추, 양귀비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서양 애들 그리고 양배, 양파 이러면 안 돼. 조심하자. 양배추, 양귀비. 자, 이런 정도 하시고 나머지 걸 여러분이 또 다 암기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사실 힘들어요. 예. 동남아 뭐 벼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출제되진 않았는데 벼가 동남아로 기원지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제가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세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할 거야? 최소한 요 정도만이라도 해두면 웬만큼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합시다. 다음 작물의 기원지.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요거는 참고만 해라.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테마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그러니까 테마 1번, 2번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작물의 분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